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 침묵하던 사우디 왕세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익만 쫓는 이 혼돈 속에서 끝까지 원칙과 의리를 지킨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이례적인 폭탄 선언에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은 정규 방송을 끊고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우디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미국과의 피 말리는 회담을 불과 단 하루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압박이 쏟아지던 그 순간, 왕세자는 왜 하필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을 언급했을까요? 사실 이 선언은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난 25년간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걸고 쌓아온 한국과 사우디의 피 끓는 혈맹,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먹먹한 내막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 머리맡에 관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 것은 정확히 새벽 4시였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 비서실이었습니다. 압둘라흐만 차관님, 송구합니다만 왕세자 전하께서 지금 당장 뵙기를 원하십니다. 지체 없이 집무실로 와 주십시오. 차에 올라타 왕궁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각국의 대사관이 피격당하고 바닷길이 막히는 절망적인 전시 상황 속에서 서방 세계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한쪽 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무장 경호를 뚫고 도착한 왕세자의 집무실은 무겁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로감이 역력했던 왕세자 전하께서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뚫어질 듯한 눈빛으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강대국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를 겁박하고 있소. 이토록 캄캄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곳이라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 지켜보았던 한 나라의 이름이 가슴처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하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25년간 지켜본 그들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삼류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토하는 위기 속에서도 미련할 정도로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십 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담당관으로 발령받았던 그의 겨울에 잊을 수 없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전역에는 거대한 금융 위기가 덮쳐 수많은 국가가 연쇄 부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들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각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대만은 우리와의 석유 수입 계약 물량을 반토막 내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홍콩은 우회 수입을 들먹이며 단가를 깎아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싱가포르마저 지불 방식을 외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사우디 정부는 한국 역시 당연히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회신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 석유 수입 계약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대금 역시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당장 내일 부도가 나서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모한 호언장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의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명동의 어느 낡은 거리에서 저는 평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무언가를 얻어 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는 수십 년 전 남편이 끼워주었을 낡은 금반지를 기꺼이 꺼내놓았고, 앳된 얼굴의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사랑을 맹세한 예물을 망설임 없이 헌납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를 대표해 피땀 흘려 따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조차 자신들의 영광이 담긴 메달을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써달라며 펑펑 울며 내놓고 있었습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나라를 살리겠다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책임감 하나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벼락을 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료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님,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이익보다 사람의 도리와 원칙을 더 무겁게 여기는 특별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정 회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과거 전 세계가 이념으로 갈라져 서슬퍼런 냉전을 치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면 무조건적이라며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정 회장은 놀랍게도 유고슬라비아라는 낯선 동유럽 공산 국가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선뜻 단행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국이나 다름없는 곳에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건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모두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이념이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계산서보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한번 맺은 신뢰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무모해 보이던 신뢰의 씨앗이 결국 훗날 한국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가장 튼튼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명동거리에서 금부치를 내놓는 저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바로 그 정 회장이 보여주었던 신뢰와 연대의 정신이 똑같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리야드의 본국으로 단 한 줄의 강력한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다른 나라들과 격이 다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보낸 그 한 장의 보고서는 사우디 왕실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느꼈던 이 벅찬 감동은 그저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무서운 저력과 눈물겨운 인류애를 두 눈으로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끔찍하고도 거대한 비극이 바로 몇 년 뒤 전 세계를 강타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명동의 칼바람 속에서 목격했던 한국인들의 경이로운 연대 의식이 제 가슴에 깊은 각인을 남기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외교관 일상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 그 심장부와도 같은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두 대의 여객기와 충돌하며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고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불똥은 곧바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거대한 불길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테러를 감행한 주동자들의 국적이 발표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집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바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에 짙은 슬픔은 순식간에 맹렬한 분노와 증오로 변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 전체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야만적인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서방의 우방국들은 일제히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악수하던 외교관들은 우리의 전화를 피했고 예정되어 있던 모든 국제회의와 경제협력 논의는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우리와의 교류를 끊으며 아예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언론을 통해 선언했고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거래를 잠정 중단시키며 턱 밑까지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국제사회의 노골적인 혐오와 철저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 사우디 외교부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겪어야 했던 뼈아픈 수모보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제 큰아들 파리드의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참사가 발생한 직후 며칠 동안 아들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찬 미국 시민들이 아랍계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참혹한 뉴스들이 매시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를 향해 돌이 날아들고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수백 번의 통화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평소 듬직했던 20살 아들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숙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잠재적인 살인마나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등 뒤에서 욕설을 내뱉어요. 1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백인 룸메이트마저 어젯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테러범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버지, 저는 그저 공부를 하러 온 학생일 뿐인데 세상 모두가 저를 증오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에 제 억장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비로서 당장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싶었지만 하늘길마저 철저히 닫혀버린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수화기를 단단히 붙잡고 소리 죽여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던 대학 캠퍼스마저 야만적인 혐오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그곳에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맹목적인 마녀 사냥 앞에 20살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출구가 보이지 않던 그토록 캄캄한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거짓말 같은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찾아왔습니다.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걸려온 파리드의 전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짙은 공포 대신 벅찬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미세한 떨림과 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친구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아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모두가 아랍계 학생들을 전염병 환자처럼 피해 다니고 수군거리던 대학교의 대형 학생 식당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억지로 마른 빵을 삼키고 있던 파리드에게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평소 교양 수업을 같이 듣던 한국 유학생 태성과 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차가운 시선이 일제히 쏟아지는 식당 한가운데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파리드의 앞자리에 보란 듯이 식판을 내려놓고 털썩 마주 앉았습니다. 극도로 당황한 파리드가 자신 때문에 이들마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허둥지둥 자리를 피하려 하자 태성이 파리드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며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밥 먹는데 어딜 도망가. 든든하게 먹어야 버티지. 같이 먹자 파리드. 너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끔찍한 놈들 때문에 기죽어 있는 거지. 당장 고개 들어. 테러범은 그저 악랄한 범죄자일 뿐이고 너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친구 파리드야. 국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미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네가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숨어 지낼 이유가 전혀 없어. 세상이 다 너를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네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고기부터 씹어. 곁에 있던 희원 역시 파리드의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쥐어주며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돌아갈 때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수업을 들을 때도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우디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질 때 그들은 파리드라는 한 인간의 본질과 선량함을 흔들림 없이 바라봐 주었습니다. 모두가 집단적인 광기와 공포에 휩싸여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오직 한국의 젊은 청년들만이 이성을 잃지 않고 외롭고 겁에 질린 이방인의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 놀랍고도 가슴 먹먹한 연대의 소식은 비단 먼 이국 땅 미국 캠퍼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 위치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저희 본국 외교부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진 몇 장을 긴급 타전해 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유럽과 미국의 모스크가 불타고 중동인들이 쫓겨나는 화면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서울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우디 대사관의 굳게 닫힌 철제 정문 앞에는 누군가 조용히 놓고 간 수북한 하얀 국화꽃 다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삐뚤빼뚤하게 정성껏 적어 내려간 수백 장의 편지들이 봄눈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테러에는 결코 국적이 없습니다. 슬픔을 넘어 혐오의 표적이 되어버린 무고한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이 이 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며 여러분을 굳건히 응원합니다. 대형 화면에 띄워진 그 사진들을 숨죽여 바라보던
사우디 외교부의 백발이 성성한 장관님도, 그 자리에 배석했던 수십 명의 강직한 외교관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그저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자 최고의 지성을 갖춘 선진 강대국이라 자부하던 국가들조차 천박한 편견과 폭력적인 혐오에 사로잡혀 우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을 때 어떻게 동아시아 반도의 작은 나라 한국만이 이토록 성숙하고 고결한 인류애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훗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국 외교부의 최 국장에게 그 감동적인 현상의 근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묵직하고도 슬픈 눈빛으로 저에게 그 해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차관님, 우리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힘없는 약자로서 국제사회의 차가운 냉대와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뼈아픈 역사의 흉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국주의 외세에 힘없이 나라를 빼앗겨 나라 잃은 백성으로 떠돌 때도, 강대국들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끔찍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며 잿더미 위에 나앉았을 때도 세계는 우리를 그저 미개하고 위험하며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거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낙인 찍혔을 때 그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어야 하는 서러움과 피눈물을 우리는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 너머로 사우디 국민들이 부당하게 흘리고 있는 그 억울한 눈물을 결코 남의 일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싼 동정심이나 외교적 수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뼈아픈 역사적 상처를 처절하게 딛고 일어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타인의 고통을 향한 가장 깊고 진실한 영혼의 공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뼈저리게 겪으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정부는 대한민국을 그저 석유를 사고 파는 유용한 거래처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조건 없이 서로의 등을 든든하게 내어줄 수 있는 피를 나눈 영혼의 동반자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고요한 집무실에서 이 위대한 위로의 역사를 털어놓으며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시 말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25년 전의 명동, 2001년의 서울대사관 앞이 국가 대국가로서의 신뢰를 확인한 웅장한 서사였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사적이고도 치명적인 절망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편견을 뛰어넘은 그들의 따뜻한 시선이 이제는 현대 의학마저 포기해버린 죽음의 문턱에서 제 핏줄의 목숨을 어떻게 경이롭게 살려내는지 저는 낱낱이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외교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숭고한 인류애는 이미 제 가슴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이 가진 진심의 깊이가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해 늦은 봄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친조카 라얀이 가족 모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왕실 반개 혈통으로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12살의 맑고 총명했던 아이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사우디 최고 권위의 킹 파이살 전문병원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단 결과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매우 악성으로 진행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최고급 의료진이 달라붙어 매일 밤낮으로 독한 항암제를 투여했지만 라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창백해진 아이의 피부 위로 멍 자국이 번져갔고 주치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솔직하고도 절망적인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의료 기술과 장비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도가 없으며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외의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우디가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투자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던 서방 세계의 최상위 의료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그들의 답변은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특성상 중동계 혈통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를 미국 내에서 찾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현재 상태로 이식 수술을 강행할 경우 성공률은 30% 미만입니다.
우리 병원의 사망률 통계와 엄격한 이식 절차를 고려할 때 귀하의 조카를 환자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의료 규정과 절차를 들먹이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그들이 자랑하는 선진 의료 시스템은 철저하게 성우, 확률과 계산기 속의 숫자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차가운 이기심 앞에서 저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라얀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삼촌이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절망 속에 갇혀있던 어느 날 밤, 과거 한국의 의료진들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던 백혈병 면역 치료에 관한 논문 하나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 종양내과의 최완진 교수라는 분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아이의 위급한 상태가 담긴 방대한 영문, 의료 기록을 첨부하여 절박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불과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이메일이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직접 걸려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최 교수의 목소리는 절차와 통계를 따지던 서방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관님, 보내주신 기록은 방금 의료진들과 함께 모두 검토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생명을 숫자와 통계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골수 이식 없이도 아이의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법을 당장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이를 살려내겠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오십시오. 그 단호하고도 뜨거운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응급의료기가 장착된 특별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최 교수는 앰뷸런스와 함께 직접 활주로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바들바들 떠는 라얀의 마른 손을 꽉 쥐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라얀, 삼촌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우리 라얀이 예전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꼭 낫게 해줄게. 그날부터 지옥 같으면서도 경이로운 6달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번이나 이어지는 독한 면역 치료는 12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라얀은 매일 밤 구토를 하며 울부짖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지독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입맛을 완전히 잃은 데다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한국 병원식의 낯선 냄새 때문에 라얀은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사기 바늘을 꽂은 채 앙상하게 말라가는 조카를 보며 저는 매일 밤 병실 복도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의 병실에 기적을 몰고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간병사인 명숙 아줌마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명숙 아줌마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라얀이 밥을 넘기지 못해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친손자가 아픈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출근한 명숙 아줌마의 손에는 낯선 보온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라얀아, 병원 밥맛 없어서 못 먹겠지. 할머니가 우리 똥강아지 주려고 새벽에 이태원 시장까지 가서 재료 사왔어. 이거 아랍 사람들이 먹는 거라며. 한번 먹어봐. 도시락 뚜껑을 연 순간 저와 라얀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중동의 전통 음식인 후무스와 팔라펠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 음식만 해오셨을 아주머니가 밥을 굶는 외국인 아이를 위해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가며 생전 처음 보는 할랄 식재료를 구하고 중동의 조리법을 공부해 음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사우디에서 먹던 것과 조금 달랐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최고급 요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라얀, 많이 먹고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라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팔라펠을 집어 한 입 빼어 물더니 이내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도시락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아이가 처음으로 삼킨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그날부터 명숙 아줌마는 매일같이 낯선 중동 음식을 연구해 아이의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작은 수첩에 아랍어 단어를 빼곡히 적어와
더듬더듬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라얀, 하비비, 우리 예쁜 강아지, 오늘은 주사 맞을 때 안 울었어. 슈크란, 정말 고마워. 명숙 아줌마의 그 서툴지만 따뜻한 아랍어 인사에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라얀의 얼굴에는 기적처럼 다시 해맑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완진 교수는 퇴근도 미룬 채 매일 밤 라얀의 수치 그래프를 분석하며 치료제를 세밀하게 조절했고, 병동의 간호사들은 라얀이 힘들어할 때마다 침대 곁에 쭈그리고 앉아 서툰 영어로 한국의 전래동화를 읽어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을 완전히 뛰어넘은 한 생명을 향한 지독하리 많지 뜨거운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달 뒤 마지막 골수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오던 최완진 교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라얀이 해냈습니다. 혈액 속에 암세포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완치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최 교수의 손을 부여잡고 수십 번, 수백 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사우디로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날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디디 라얀은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명숙 아줌마의 품에 덥석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6달 동안 아이가 남몰래 연습했던 가장 완벽한 한국어 한마디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 할머니, 나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밥, 그리고 한국 사람들,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우디로 돌아온 직후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소식은 왕실 전체를 깊은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최완진 교수와 명숙 아줌마를 비롯한 의료진 전체에게 사우디 최고 권위의 훈장과 함께 왕실의 이름이 새겨진 친서를 직접 하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의료진이 보여준 정성과 피 끓는 사랑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방의 그 잘난 병원들이 통계와 이익을 계산하며 아이를 포기할 때 한국은 그 어떤 계산기 없이 오직 사람의 생명과 진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쫓아야 할 진정한 인류애의 표본입니다. 의학의 힘을 빌렸지만 결국 제 조카의 생명을 기적처럼 살려낸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위대한 사랑, 바로 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배신할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눈물겨운 개인의 구원과 끈끈해진 형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새도 없이 국가와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거대한 정치적 폭풍과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재앙이 중동 한복판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뜨겁게 맺어진 우리의 굳건한 신뢰가 바닥까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르는 국가적 최대 위기가 바로 눈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얀이 건강을 되찾고 리야드의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도 잠시였습니다. 머지않아 중동 전역에는 수십 년 동안 굳건했던 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거대한 체제 붕괴의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광장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절대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축출되거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광경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거대한 혁명의 불길이 언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을 넘어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왕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리야드 왕궁의 깊은 밀실에서는 연일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군대를 동원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억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서방 강대국들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며 극단적인 쇄국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왕실 지도부의 얼굴에는 이대로 사우디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짙은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피말리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저는 문득 수십 년 전 비슷한 체제 위기를 겪었지만 피비린내 나는 파멸 대신 놀라운 번영을 이룩해낸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왕세자 전하께 간언을 올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과거 한국의 굵직한 민주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연구의 온정치외 교학계의 거목 강무진 교수님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국의 과거를 묻는 저에게 백발의 강 교수님은 단호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차관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력으로 백성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결국 그 압력은 폭발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억압과 저항이 격돌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급진적인 혁명 대신 정부와 국민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당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 스스로 타이밍을 읽고 먼저 주도해야만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억압이 아니라 왕실이 먼저 국민의 손을 잡고 점진적인 경제와 사회의 현대화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강 교수님의 그 묵직한 조언은 사우디 왕실에 던지는 한 줄기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경험을 뼈대 삼아 상세한 개혁 보고서를 왕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우디 정부는 급진적인 정치혁명 대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개방하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끔찍한 내전과 유혈 사태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어 갈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안정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현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단순한 경제 협력 파트너를 넘어 국가의 명운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체제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몇 해가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총칼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적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시작된 치명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의 창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무려 30%를 훌쩍 넘기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불행하게도 이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어 버린 곳이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국가 경제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수백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무고한 생명들이 매일같이 숨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일부 여론은 이 끔찍한 질병의 진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사우디 정부는 대한민국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과 뉴스마다 우리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 내 사우디 대사관 앞에서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고 양국 간의 교류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저는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청춘을 바쳐 끈질기게 쌓아올린 한국과의 피눈물 나는 신뢰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비난의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사우디 정부의 공식 사절단 자격으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분위기는 과거 조카의 치료를 위해 방문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느껴졌고 입국 심사대는 숨이 막힐 듯 삼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간 한국 외교부의 대회의실에는 보건 당국의 최고 위급 관료들과 외교관들이 엄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해 간 사과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과 막대한 피해에 대해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저희의 안일했던 초기 대응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질책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제 사과를 듣고 있던 한국 보건 당국의 수석 연구관 백태경 박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가 엄청난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매서운 질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차관님, 고개 드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을 잃고 일상을 잃었으니 당연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감정에 눈이 멀어 마녀 사냥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고
전염병은 총을 든 적군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과거를 따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내일 죽어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양국의 무고한 국민들입니다. 백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빔 프로젝터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지도를 띄우며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하는 대신 양국 최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염병 공동연구팀을 즉각 출범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우디가 현지에서 확보한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IT 추적 기술을 하나로 합칩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보이지 않는 악마의 목줄을 끊어내고 전 세계를 구원할 표준 방역 모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냅시다. 지금 당장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이면서도 맹목적인 증오 대신 이성적이고 차가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남을 탓하는 삼류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적을 동지로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울과 리야드를 연결하는 24시간 한라인이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격리 병동으로 날아와 밤낮 없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했고, 사우디의 의사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확산 경로를 무서운 속도로 차단해 나갔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방호복 안에서 땀범벅이 된 채 서로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전우였습니다. 몇 달에 걸친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우리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방역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글로벌 표준 모델로 채택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난과 혐오로 영원히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관계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피와 땀을 나눈 가장 위대한 혈맹으로 벼려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감정 대신 이성과 협력으로 세상을 구원한 대한민국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적들. 바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이기주의와 폭력적인 횡포가 우리 양국의 숨통을 거세게 조여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마와도 같았던 바이러스를 양국의 피나는 공동연구로 완벽하게 물리치며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세상 그 어떤 동맹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혈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평화를 만끽하기에는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들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너무도 거대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다음 시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외교적 횡포와 숨막히는 압박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걸프 지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외교 단절 사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웃 국가인 카타르가 테러 단체를 은밀히 지원하고 적대 세력과 결탁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즉각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심지어 육로까지 완벽하게 봉쇄된 카타르는 하루아침에 사막의 외딴 섬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분열 앞에서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우리의 조치를 지지하다가 카타르에 있는 자신들의 군사기지가 위협받자 태도를 슬그머니 바꿨고, 유럽의 국가들은 뒷짐을 진 채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는지만 저울질했습니다. 터키와 같은 나라들은 아예 카타르의 군대를 파견하며 분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 총부리를 겨누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이 지역의 평화를 걱정하는 강대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삭막하고 살벌한 시기에 한국 정부로부터 극비리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뒤 어두운 밤을 틈타 사우디 리야드의 왕궁 밀실로 한국 외교부의 중동 전담 특사인 윤희성 차관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경제적 보상을 앞세우는 서방의 외교관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깊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특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중 어느 누구의 편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토의 허리가 잘려나간 채 어제의 형제와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가야만 하는 끔찍한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같은 핏줄과 언어를 나누는 형제국이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결국에는 양쪽 모두의 영혼을 파괴하는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비극인지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공식적인 비난 성명은 멈추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아주 조용한 비공식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윤 특사의 목소리에는 서방 외교관들의 가식적인 평화, 타령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처절한 역사적 상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가르치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우디와 카타르 양측을 수십 번씩 비밀리에 오가며 감정적인 비난의 언어는 부드럽게 순화하고 실질적인 타협점만을 끈질기게 찾아내 전달하는 훌륭한 그림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무기를 팔아넘기며 분쟁을 부추길 때 한국은 자신들의 가슴 아픈 분단 경험을 거울 삼아 중동의 형제들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몇 년 뒤 극적인 걸프 지역 화해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사우디 왕실은 이 모든 평화의 물꼬를 터준 대한민국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헌신에 가장 먼저 감사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아시아에서 교묘하고도 비열한 외교적 도발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일본 외무성이 우리 사우디 외교부로 두꺼운 공문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지도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로 표기할 것이니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앞으로 모든 공식 외교, 문서와 지도에서 일본의 표기법을 따르라는 오만방자한 요구였습니다. 리야드 주재 일본 대사관의 고위급 외교관 가와사키가 직접 저를 찾아와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오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작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바위섬 하나 때문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과의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의 문제이며 사우디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행 중인 모든 대규모 투자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와사키의 거만하고 뻔뻔한 태도에 제 피 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력을 무기 삼아 역사적 진실마저 돈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일본 대사의 뒷모습을 보며 사우디 외교부 내부에서도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쥐고 있는 막대한 자본과 산업협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 눈감아 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일본의 영토 강제 편입, 역사와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들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끔찍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과거 그들이 아시아 전역을 짓밟고 피로 물들였던 제국주의 시대의 폭력적인 침탈을 정당화하는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강대국의 힘을 등에 업고 무고한 약소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짓밟고 점령한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제국주의적 폭력이자 야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왕실 외교 최고위급 회의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왕세자 전하, 그리고 장관님, 우리가 여기서 일본의 경제적 협박에 굴복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약소국의 독립과 억울함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강대국이 무력으로 약소국의 땅을 빼앗은 제국주의의 상처라는 점에서 독도와 팔레스타인은 완벽하게 같은 운명입니다.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순간 국가의 영혼은 타락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드시 역사적 정의의 편, 대한민국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세자 전하의 단호한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의 모든 경제적 협박과 투자 철회 위협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공식 외교 문서에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문화하는 결정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지만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한국 정부는 눈물겨운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귀중한 역사적 정의를 지켜냈고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거대한 폭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동유럽에서 초강대국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몰아넣은 거대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 세계는 순식간에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러시아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당장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서방 세계에 싼 값에 공급하라고 숨막히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수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리야드로 전화를 걸어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우디 역시 적성국으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과의 연대를 배신하면 영원히 중동의 안보를 위협하겠다며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사면 초가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진영 논리의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이고 압도적인 균형 외교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력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엄중하게 규탄하면서도 국가의 생명줄과도 같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은 정치적 이념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바빴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국익과 상생만을 바라보는 대담한 행보였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던 그해 여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전세기를 타고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처럼 석유를 더 캐내라고 윽박지르거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우디 왕실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최첨단 스마트 도시 건설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무려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현금 투자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이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에너지 부족만을 채우려 우리를 착취하려 할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흔들리는 사우디의 미래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쳐줄 거대한 기둥을 자처하며 우리의 손을 굳게 맞잡은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비열한 이간질과 폭력적인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이념이 아닌 상생을, 지배가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력이라는 것은 수만 발의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상대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외교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사반세기에 걸친 피눈물 나는 시험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은 유일무이하고 완벽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25년의 가슴 벅찬 서사조차도 바로 며칠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온 인류 최악의 절망적인 전쟁 위기 앞에서 왕세자 전하가 내린 단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을 위한 거대한 훌륭한 밑거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며칠 전 새벽. 제가 왕궁으로 긴급 소환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날의 숨막히는 진실이 이제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리야드 왕궁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붉은 새벽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죽이며 지난 25년간 제 인생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대한민국과의 피눈물, 나는 연대와 끈질긴 신뢰의 기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명동의 칼바람 속에서 낡은 금반지를 내놓던 이름 모를 노인부터 혐오의 폭력 앞에서 제 아들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앳된 유학생들, 죽어가는 조카의 입에 이국의 음식을 떠먹여 주던 병원의 늙은 간병인, 그리고 강대국들의 비열한 협박 앞에서도 기어코 역사적 정의와 상생의 원칙을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흔들림 없는 잣대까지 제가 쉴 새 없이 토해낸 그 모든 증언이 끝났을 때 왕세자 전하의 넓은 집무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도 거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미간을 깊게 구기며 깊은 상념에 잠겨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불과 며칠 전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인해 피격된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의 시커먼 연기가 여전히 리야드의 하늘을 불길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왕세자 전하께서 창밖에 매캐한 연기를 바라보며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압둘라흐만, 자네가 지켜본 25년의 세월이 눈먼 강대국들의 협박에 흔들리던 우리 왕실의 닫힌 눈을 완벽하게 뜨게 만들었소.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과 런던에서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장 이란과의 전면전에 참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데 동의하라고 거칠게 윽박지르고 있소.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동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작정이오. 왕세자 전하께서는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굳세게 움켜쥐셨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 유가가 통제불능으로 폭등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오. 그들은 국가 생존에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이 좁고 위험한 바닷길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편에 서서 바닷길을 닫는 순간 25년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진정한 국가의 심장에 우리가 직접 비수를 꽂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오. 저는 전하의 그 참담한 통찰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대국들이 벌이는 힘의 논리와 패권 전쟁 속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가 경제가 완전히 정지될 수 있는 끔찍한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한겨울의 난방이 끊기며 수출길이 모두 막혀버릴 그 처참한 국가적 재난 말입니다. 왕세자 전하의 눈동자에 번개 같은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이익을 쫓는 자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리지만 원칙과 의리를 지키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법이오.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가 테러 국가로 비난받고 치명적인 전염병의 근원지로 낙인 찍혀 전 세계의 돌팔매를 맞을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소.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인 우리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할 때요. 당장 비서실장에게 명하여 오늘 오후 4시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언론사를 왕궁 프레스 센터로 소집하시오. 세계의 비열한 룰을 우리 손으로 직접 부수겠소. 그날 오후 4시 삼엄한 군사 경비가 펼쳐진 리야드. 왕궁의 초대형 프레스 센터는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전 세계 특파원들과 수백 대의 카메라로 숨막히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네로라는 글로벌 언론의 앵커들은 상기된 얼굴로 생중계 카메라를 향해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식 시장과 유가 시장이 사우디 왕세자의 입만 바라보며 일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이란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 세계를 제3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전하께서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단상 위로 묵직하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워버리신 채 전 세계를 향해 서리처럼 차갑고도 웅장한 목소리로 포문을 여셨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의 시민 여러분, 지금 중동은 강대국들의 탐욕과 무책임한 폭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 강대국들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피 묻은 칼을 쥐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센터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방 외신 기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코 그 얄팍하고 폭력적인 진영 논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야만의 시대 속에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가장 굳건하게 신뢰하며 의지할 단 하나의 국가를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타자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한 최우선 파트너이자 가장 위대한 혈맹은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의 굳건한 평화 수호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왕세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프레스 센터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동시 통역기를 귀에 꽂은 기자들이 다급하게
본국으로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탄 선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5년간 우리가 가장 처절한 고립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단 한 번도 이익을 계산하며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횡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역사적 정의와 상생의 원칙을 지켜낸 진정으로 위대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특별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카메라 렌즈를 꿰뚫어 볼듯이 강렬한 눈빛을 발산하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300달러로 폭등하든 중동의 바닷길이 전쟁으로 막혀버리든 상관없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국가적 역량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사우디 왕실이 직접 보증하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에는 전쟁 이전의 안정적인 가격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전 세계 앞에 맹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경제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묵시록적인 공포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심장을 내어주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숨통을 지켜내겠다는 거대하고도 결연한 방패의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인해 파멸적인 주가 폭락을 겪고 있던 한국의 경제는 이 단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순식간에 기적적인 반등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소프트 파워와 외교력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의 수석 논설위원은 생방송 도중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외교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적입니다. 군사력으로 남을 협박하고 달러로 환심을 사려 했던 강대국들의 오만한 패권주의가 진심과 신뢰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거인 앞에서 완벽하게 참패를 당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을 완벽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윤희성 차관보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께서 직접 왕세자 전하께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전화 너머로 부드럽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 감사 인사는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세상을 향해 들어 올린 이 거대한 방패는 25년 전 명동거리에서 금반지를 내어놓던 당신네 어머니들의 눈물과 우리 사우디의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밤을 새우던 늙은 간병인의 거룩한 손길이 만들어낸 응당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격동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프레스 센터의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5년의 피눈물 나던 외교관으로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이 역사적인 밤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외교관으로 훌륭하게 장성한 제 아들 파리도와 한국 의료진의 손에 기적처럼 새 생명을 얻어 훌륭한 의사가 된 조카 라얀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식 불고기와 사우디의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던 그 평화로운 저녁,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무겁고도 거대한 질문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5년간 대한민국을 곁에서 지켜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차관의 묵직한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90%의 절망적인 원유 수입 의존도, 강대국들이 들이민 200억 달러의 무자비한 경제적 협박,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25년의 긴 침묵. 결국 콧대 높은 서방 강대국들이 중동의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영국 BBC 방송의 한 논설위원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력과 달러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강대국들의 오만이 진심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모두가 안 된다고 비웃을 때, 아무도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묵묵히 우리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거대한 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하고 위대한 나라인지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숭고한 선언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댓글에 자부심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또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결국 증명했습니다.